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확실한 좀 마음을 가졌던 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장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별 4개를 달고 있는 사성장군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그 나라의 그 현실이 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될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의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군정이라 해가지고 좀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생각에서 우리 군이 바르게 가는 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돼야 되냐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네. 좀 아쉽고 개선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되더라도 그 학교 안에서는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12,000개 학교 중에 한 개의 학교의 역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보니까 교총회장이 된다든지 또는 뭐 교육감이 된다든지 이런 네.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육감을 또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시도의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좀 나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교원단체에 창의되는 것이다.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앞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좀 국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좀 투쟁도 해야 되고 네. 또 국회 안에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도 좀 무겁고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부쩍 초등학생들이 참관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예. 교사이실 때 봤던 그 모습이랑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셨을 때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 국회의장께서 이제 네. 우리 본회의를 시작할 때 그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를 해요. 네. 어떤 의원 지역구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 6년 정도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직접 가르쳤으니까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고함도 치고 싶고 좀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네. 약간은 신경이 쓰이는데 의원들 보면은 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좀 상책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뭐 좀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본회의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보는 데서 네. 선을 넘는 행동들, 발언들은 양쪽 다 문제가 있죠.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스스로 좀 돌아보려고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한번 어린 시절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예. 이제 부산 영도구에서 태어나셔서 예. 부산교대에서 영어 교육학, 예, 학석사 다 예, 이제 예, 전공하셨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지역구이자 고향인 부산 되게 애정 각별하실 것 같은데 좀 부산은 의원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태어난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잖아요. 네. 제가 부산 이제 지금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수영구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수영구나 이제 해운대구 이렇게 남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살았지만 저의 그 어릴 적의 추억은 사실 영도구 쪽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 있죠. 네. 지금 저희 외삼촌이나 이모도 사실 지금 영도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릴 적에 그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랬을 때 친형하고 저하고 우리 옛날에 네. 그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이 네네. 궁금해서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걸 알면서도 다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골목까지 있었고 이게 이제 없어졌구나. 왜 지금 거기 아직까지 우리 외삼촌이나 이런 분이 살고 계시니까. 네. 그 사람이 역시 그 일적의 그 기억은 참 소중하죠, 그죠? 소중하고. 뭐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번에 그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막 그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라고 제가 네, 들어오니까 부산에 반드시 지역구로 오는데 어디로 가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도구를 넣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그곳에 태어난 곳이고 이러니까 영도구 쪽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기사도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지금도 그래 한 번씩 가는 일이 생기는데 옛날 추억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예. 의원으로 되시기 전에 부산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예.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어린 시절부터 꿈이 초등학교 교사셨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정치인이 되고 나면. 근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선생님의 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확실한 좀 마음을 가졌던 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된댔다가 뭐 국회의원 된댔다가 뭐 네. 의사가 된다 다 바뀌잖아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마음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장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될 때, 80년대 서울올림픽 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88년 서울올림픽 하고 할 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절이었어요. 네. 그 시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겪어서 정치적인 경향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때 제 꿈이 이제 장군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별 4개를 달고 있는 사성장군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인기도 있었고 우리 그 나라의 그 현실이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우리 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될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의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경향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87년에 그 6.10 항쟁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형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어떻게 보면 학생들 한가고 하는 모습에 형이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군정이라 해가지고 좀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생각에서 우리 군이 바르게 가는 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돼야 되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제 공부 실력이 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를 한번 실패하고 좀 좌절하고 있을 때 사촌 누나가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크게 좀 꿈을 꾸고 이러다 보니까 사촌 누나가 이제 그때 한번 위로를 하시면서 군인도 좋은데 나는 우리 성국이가 선생님이 교육자가 되는 게 참 어울린다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뭐 형제들도 네. 스타일이나 이런 모습이 선생님보다는 뭔가 좀 이런 군인 이런 게 스타일 맞는 것 같은데 왜 누나가 그런 말을 할까?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때 제가 이제 교대를 가게 되니까 결국 교대를 갔잖아요.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잘 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일단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그 친구들 그때는 이제 학원이 없었거든요. 우리 학원을 갈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서로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어떤 말이 좀 있었냐면 제가 설명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설명을 잘한다는 거 친구들이 좀 오더라고요, 자주. 그러니까 저보다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물어보고 하면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또는 뭐 그런 면에서 또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 선생님이 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참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보람 있는 일이겠다.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셨거든요. 이홍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제가 평생을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 반에 65명씩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월급도 작았지 또 뭐 이런 처우도가 약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처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이홍렬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었어요.
정성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신 분이거든요. 공정한 선생님이셨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보더라도 좀 차별이 보이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아마 지금 제 나이 되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이 잘 봐주는 학생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왜 저 반장은 야단을 안 치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엄마가 자주 찾아오는 학생은, 그죠? 또 더 눈여겨보게 되고. 그럴 때도 우리 은사님, 이용렬 은사님께서는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게 대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학생을 아끼시는, 또 한때로는 엄격하셨고, 저도 그때 막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그 시를 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손바닥 맞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이용렬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은사님이 제가 또 교대 갔다는 말씀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셨고, 그 당시 때의 이용렬 선생님은 이제 장학사가 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우리 이용렬 선생님처럼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또 어찌 보면 교육에서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유들이 다 이제 합쳐지면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교대도 가게 되었고 교대를 이제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죠. 돼가지고 이제 한 25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좀 정치인이 되신 이후에도 찾아뵌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어, 선생님 지금도 찾아뵙는데요. 네. 한국교총 회장 네네. 선거를 두 번을 했거든요. 네. 2019년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2위로 낙선을 했을 때 가장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좀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뭐 교사, 교장, 교감, 교수가 다 망라된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큰 단체를 평교사가 이끌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말도 있었고 또 약간 또 우리 뭐 편하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일 저에게 큰 격려를 하신 분이 또 이용렬 은사님이셨거든요. 교총의 그 구조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항상 대학 교수가 회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감하셨고 또 학교 현장이 가장 교장, 교감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분은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선생님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그래서 그 제자를 지켜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재도전했을 때도 너무나 큰 힘을 역시 주셨고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이제 또 직선으로 당선이 되었고 네. 그리고 국회로 들어올 때도 선생님께 또 다 상의를 드리면서 했고 참 지금까지도 제가 가는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많은 조언을 주셨던 예. 그 지금 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우리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그래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공정한 선생님, 아. 성실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 좀 정치인이 되셨을 때는 그러면 어떤 조언을 좀 받으셨나요?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하셨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단 서희초 사건이 컸잖아요. 네. 서희초 사건 때 우리 교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선생님이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배들께서 교총회장을 좀 사임하고 가는 게 아쉽지만 국회로 가서 교육자를 대표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해달라. 또 학교 현장과 우리 정치권과의 그런 어떤 관계도 잘 좀 연결을 또 해주면 좋겠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국회에 가서 전달을 좀 하는 역할 보통 때와는 다르게 비례대표로 가지 않고 지역구로 간 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직능단체 대표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비례대표로 많이 가잖아요. 저 예전에 교총회장도 비례대표로 간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비례대표로 가면 자기가 그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직능 분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쵸. 지역구 의원이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 지역도 관리. 이제 네. 관리해야 되고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어차피 교육 대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국민의 삶을 살피는 또 그런 큰 역할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이런 조언도 주셨고 한 분의 은사였지만 네. 제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참 감사한 분이죠. 그쵸. 지금 당장도 또 뵙고 싶은 은사님이시죠. 촬영 끝나고 연락 한번. 선생님께서 뭐 이거 보시지 네. 않겠습니까? 그쵸. 예.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 교사로 재직하실 때 예. 시절 잠깐 돌아가 보면 좀 의원님께서 가장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뿌듯했거나 보람있던 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6학년을 5번을 했는데 네. 그 학부모님들이 졸업할 때 다 오잖아요. 네.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운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데 울 것 같지 않는 좀 어떤 우리 정성국 선생님이 학생들을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참 잘 지냈고 아이들을 참 사랑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6학년은 아니지만 또 네. 이제 학년이 바뀌면 학생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한 번은 그때 제가 교리초등학교 있을 때 5학년을 했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학생들 이제 종업식이라 하죠. 네. 보낼 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좀 굉장히 이제 참 너무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는데 다른 반 학생이 옆반 학생이 쫓아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빨리 1층으로 내려가라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반 학생들이 안 가고 계속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더니 막 우리 학생들 10몇 명이 거기서 막 서서 안 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마다 헤어져야 되는 거 헤어짐이 참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제자들이 지금도 다 커서 이제 이 사회 곳곳에서 또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들이 참 생생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사회 교과서가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동영상도 보여주고. 네. 너무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하다가 이렇게 사회 다른 거 공부하면 좀 딱딱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학생이 이렇게 딱 해요. 요 딱 팻말리기에다가 역사 특강 딱 쪄가지고 딱 이렇게 들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수업이 따분하고 좀 내용이 어렵고 한데 선생님 역사 특강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이야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럼 이 수업 잘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또 한번 해줄게 이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옛날에 우리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네. 또 우리 예전에 보면 참 예전에는 역사 드라마가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그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데는 네네. 참 떠오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장면을 학생이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타임머신 타고. 자, 우리가 지금 저기 한산도 대첩을 우리 산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저기 우리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그게 심취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몰입도가 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장군이 저런 판단을 하셨을까? 왜 리더 역할이 저렇게 중요할까? 왜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왜 사육신이 어린 12살의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쳤을까? 아, 선생님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저 정신만큼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정의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교육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영향 수업을 받고 했던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항상 그 역사에서 저한테 감동받았던 부분들 편지로 쓰더라고요. 일기를 쓰고. 저는 그게 굉장히 학생들의 내면에 인성교육이 됐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인성교육이 뭐 도덕책 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각해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뭐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이들과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38대 한국교총회장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는 최초로 당선되셔서 예, 75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네, 그게 되게 기사화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예, 예. 찾아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에서 교육 현장의 그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그 회장으로 지내시면서 가장 크게 바꾸고 싶었던 뭐 교육 현장이나 문제점이 있으셨다면? 교총회장이 왜 되고 싶었느냐가 물어본다면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네. 좀 아쉽고 개선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수업보다 행정 업무가 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되더라도 그 학교 안에서는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12,000개 학교 중에 한 개의 학교의 역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현장에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좀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제가 한 4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로가 걸리니까 진로라는 네. 의미는 내가 과연 교장, 교감 이렇게 승진을 하는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어떤 분들은 승진 준비하면서 교총회장 하면 안 되나. 이 말은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인 게 그 교총회 구조가 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이 회장을 거의 다 했죠. 이 구조를 깨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봤거든요. 네. 또 저희 교원들이 그 석사, 박사를 하면서 교장이라 하더라도 석사, 박사를 하면서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는 좀 어쩌면 스승의 개념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 정도 돼야 대학 총장 정도 돼야 교총회장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리 또 인식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좀 많이 가지고
우리 교원들, 초중등 교육에 있는 교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보니까 교총회장이 된다든지 또는 뭐 교육감이 된다든지 이런 네.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육감을 또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시도의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좀 나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교원단체에 장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가지면서 평교사로서 도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확고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사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교사들이 밀어준다면 내가 충분히 대학 교수와 경쟁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승진 자체를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교총회장 준비를 눈에 안 보이게 계속 해왔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좀 묻더라고요. 왜 계속 이렇게 평교사로 있고 승진 안 하냐면서 이런 주변의 선후배들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교총회장을 딱 한국 교총회장을 출마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좀 놀래고 그래서 이제 교총회장이 됐는데 결국은 그때 교총회 됐을 때 제일 가졌던 꿈은 그죠. 교권 회복이었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교권 회복 1위였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들의 처우 개선 네.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회장되고 나서 1년 후에 서희초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서희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저는 많은 자리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안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딱 터지고 나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응원해 줬잖아요. 네. 이건 아니다. 학생이 모기에 물렸다고 민원 넣는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기가 2명밖에 없어도 아기 모기 물리잖아요. 근데 20명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 극단적인 이 교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선생님을 신고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네. 서희초에 비극이 생겼는데, 네.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 서희초 사건 때 우리 교총이 나름 좀 주도적 역할을 많이 해서 교권호법을 통과시켜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선생님들에게 그 어떤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는 방어를 가질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 업무도 지금 많이 경감을 시키는 쪽으로도 많이 좀 발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원의 처우 개선들도 지난 담임수장, 부장수장도 좀 오르면서 개선이 되고 네. 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성과를 이루었다 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의 영입이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좀 지금 가장 크게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좀 어떤 지금은 부분이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교권 회복에 대한 부분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게 될 수 있도록 네. 좀 더 현장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유보 통합이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갈 길이 있습니다. 더 준비가 잘 돼야 되고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듣기는 좋죠. 고교 학점제 이러니까 네. 대학교처럼 네. 네. 고등학교도 뭐 192학점이 있으면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 지금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 과목이 많아지니까 네.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일인데 이게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좀 부전공이라든지 또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좀 이 과목만 가르치면 되니까 안 가르쳤던 과목들을 갑자기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2-3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지필평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담도 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학생이 또 최소 성취 기준을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그 유급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유급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죠? 이게 과연 진로와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 기준 도달 못한 학생을 보충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담까지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 국회 교육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 교육과 함께 개선하고 획기적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